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 씨가 어떤 말을 꺼낼지 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전환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두 번째 공판도 열렸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배우 강지환 씨 사건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7월 9일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자택에서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된 지 약 2달 만의 일인데 먼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당시 사건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제 긴급 체포가 된 속보가 먼저 뜨면서 알려지게 됐죠. 예. 강 씨가 자택에서 이제 소위 술 마시기 게임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외주 스태프 여직원 2명과 술을 마신 다음에 술에 취해서 잠든 피해자 2명을 한 명을 이제 중강간을 하고 한 명을 중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체포된 당시에 이제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마약 투약 의혹도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일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요. 처음에는 혐의 사실을 이제 완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현재 이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어떤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말고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게 된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이런 점에서 양형을 위해서 혹은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나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는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감경 요소로서 판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보니까 강 씨가 이제 형법상으로 보면 중간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형법상 준간간이라는 것이 간간 혐의와 좀 비교를 당시에 뭐 저희가 사건 초기에도 짚어왔습니다만 네. 간간 혐의와 비교를 했을 때 형량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간이라는 것은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한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고 간음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중간간은 형법 제299조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제 사람이 심실상실할 때 사실 의사가 없이 만취를 했거나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항거가 불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간음을 하는 것을 바로 중간간이라고 합니다. 중간간에 대해서는 제299조에서 간간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한 것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형이나 양형에 있어가지고도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혐의는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죄로 가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일이 이제 대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첫 번째 공판에서는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한 인부라고 해서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법관 앞에서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범죄 사실을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죄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별도의 증거 조사가 필요 없을 수 있고요. 예. 남은 부분은 이제 양형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양형이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범죄에 이르게 된 정도와 경위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최근에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통상 이제 그 많은 피고인들이 유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받기 위해서 재판을 속행하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판에서는 이제 유죄 부분에서 다툴 수는 없지만 이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것이 있다거나 혹은 합의를 위해서 재판을 속행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피고인 측에서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오늘 그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본격적인 재판을 좀 앞두고 강 씨 측에서 이제 그 대형 범법인 소속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는 걸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네.
국민참여재판을 과연 강 씨 측에서 수용할 것인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강제성은 없는 거죠, 이건? 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선 제5조 2항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성범죄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이제 9조 제1항 3호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이제 참여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사생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통상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또한 피고인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도 유무죄에 있어서 굉장히 다툴 만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인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돼서 했기 때문에 강 씨가 연예인이고 또 이 사건이 성범죄 사건이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는 국민 참여 재판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자, 가수 정준영 또 최종훈에 대한 공판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불법 촬영과 중간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두 사람 모두 성관계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성관계를 뭐 불특정 여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재판부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겠습니까? 피고인들은 한마디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성관계 자체에서는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과 그리고 유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로서는 당시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중강간 이것 또한 중강간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간 강제추행으로 보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아니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지금 다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정 씨 측이 주장한 게 이제 당시 증거로 채택됐던 그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인데 이게 뭐 사실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불법으로 복원됐다. 그렇기 네. 때문에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면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예. 주장이 있고요. 그 예. 원리가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는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또 판례법리상 인정이 돼가지고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을 결과로 해서 또 도출한 새롭게 수집한 2차 증거물까지도 위법한 증거물로서 증거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런 이론이 있고 판례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형사 사법적인 정의의 이 두 가지 측면의 조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그 위반된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가 않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에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대부분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단톡방의 대화가 어떻게 발견이 됐고 어떻게 신고가 됐고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게 내용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이 돼서 증거 능력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약 예. 밀반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남성이 해외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공항에서 적발이 됐는데 이 남성이 알고 보니까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였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새벽이죠.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화물에 액상 상태의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를 화물 속에 숨겨가지고 들어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안이고요.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이 씨의 소변 검사 결과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귀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 조사에서 이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이제 의아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입건을 하고 귀가 조처한 거는
좀 이례적인 게 아니냐. 혐의점이 나왔는데 왜 긴급 체포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이렇게 적발이 된 경우에는 세관이 검찰에 통보를 하고 마약류 검사를 하고 신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종 정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 기간이나 이럴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도주 및 증거의 은멸의 우려가 큰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출국하는 과정이었으면 잡아놨겠죠, 그죠?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다면 출국할 수는 없을 텐데 입국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고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되는 상태에서는 이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가 않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적발된 마약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양이 얼마만큼인지도 중요한 혐의의 부분입니다. 중대성 같은 거. 맞습니다. 그렇죠. 가령 이제 뭐 굉장히 또 강한 뭐 필로폰 같은 마약이라거나 뭐 대량으로서 유통 목적으로 안에 들어오다가 걸린 것이라면은 당연히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혐의는 인정했고 소변 검사도 했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좀 밟게 되겠습니까? 아마 근데 이제 소변 검사 결과는 바로 나왔겠지만은 정밀 검사도 같이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는 또 수주 혹은 수개월 후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주소지 관할청으로 이송이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종류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입건됐던 피고인들이랑 같은 내용으로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유통 경로라든지 구입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유통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재벌과 앞서 했던 뭐 SK그룹의 현대가 재벌과 삼서들이 했던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라고 해서 네. 수사 과정은 어떤 식으로 좀 자세하게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가령 이제 기존에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은 그 구입 경위나 경로에 있어가지고 혹시 공동 정범으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들이 있는지 서로 간의 그 유통 경로에 대해서 확인해볼 가능성이 높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것을 반입한 것이 개인적으로 복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유통의 판매하려고 하는 일부였는지까지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서로 사건에서의 증거들을 대조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변종 마약 수십여 개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 가목부터 뭐 면목까지 이렇게 쭉 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종류별로 양형 기준도 다르게 보고 있고요. 예. 중독성이나 위해성, 그러니까 그것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처우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